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가정주부예요. 젊은 시절부터 10년도 넘게 이어온 직업은 공인중개사고요. 공인중개사로서 용하다는 소리도 종종 들어왔어요. 용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점을 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다년간의 경험과 부단한 공부를 통해서 지적도를 보면 지금 이 땅의 시세는 어떻고 주변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되겠으니 땅값이 얼만큼 오르겠구나. 혹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발이 어렵겠으니 땅값은 얼마나 떨어지겠구나. 견적이 척 하고 나오는 편이죠. 일종의 진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편할까요? 아무튼 저는 위기에 빠졌던 시댁을 저의 이런 능력을 통해 구해냈답니다.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모두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고요. 막내 며느리인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어요. 저는 오랜 기간 있던 지병으로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시아버지의 재산을 도맡아 관리했었죠. 시아버지는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할 만큼 대단한 규모의 땅 부자였거든요. 공인중개사인 저는 시아버지의 땅들을 관리하는 한편으로 유망한 지역에 재투자를 해가며 재산을 불려나갔어요. 당연히 그 재산을 혼자서 독차지하겠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이 좋은 사람들과 한 식구가 되어서 산다는 것만도 행운이었어요. 행복하기만 하던 어느 날 저와 시댁 식구들 앞에 뜻밖의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군요. 남편과 연애할 당시부터 줄곧 죽었다고만 들어왔었기에 저 또한 진짜로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시모였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멀쩡히 살아있는 시모를 죽었다고 했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 저희 결혼 10년 뒤에서야 나타난 시모.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수십 년 만에 재회한 시모를 대하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어요. 명색이 부인이며 낳아주신 어머니인데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시모를 벌레 대하듯 대하는 것도 모자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천성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던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왜? 궁금해? 당연히 궁금하지.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를 나한테 다들 죽었다고만 했던 것도 이상한데 어머니는 또 수십 년 동안 소식도 없었다면서 며칠 여행 다녀온 사람처럼 행동하지를 않나. 낳아준 친어머니인데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그렇고 뒤죽박죽이잖아.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 제사는 한 번도 지낸 적이 없구나. 근데 그럼 시어머니 살아있는 거 알았다는 얘기잖아. 응? 아마 그 인간이 어디 가서 객사를 했어도 제사 같은 건 안 지냈을 거야. 응? 넌 저 여자가 우리 엄마로 보여? 아니야? 혹시 딴 사람인가? 친모가 아니라거나? 낳아준 사람은 맞는데 엄마는 아니야. 저 사람이 자식들이랑 수술받고 누워있는 아버지 버리고 집 나가버릴 때부터 엄마 아니기로 했어. 솔직히 우리 버리고 도망친 건 고마운 일이지. 집 나가기 전부터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싶은 인간이었으니까. 남편의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늘 화목하던 시댁은 참 사연이 많은 집안이더라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시모를 차라리 죽은 사람인 셈 치며 살아왔을 정도로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모가 몹쓸 부인이자 악덕 엄마였던 까닭이었어요. 지금이야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할 만큼 대단한 땅 부자이지만 젊을 적 시아버지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더군요. 하루 한 끼 쌀밥 먹으면
다행일 지경이었더랬어요. 그 가난을 끔찍하게 싫어했던 시모가 가족을 내팽개친 채로 야반도주를 해버렸고요. 야반도주하기 전에도 시모는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공사판 막노동꾼이었던 시아버지는 일감을 찾아 먼 지역의 공사장으로 막리를 떠나 있는 날이 많았는데요. 평소에도 집안일은 모두 어린 자식들에게 떠넘긴 채로 빈둥거리기만 했던 시모의 악행은 시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마다 극성이었대요. 날씨가 안 좋아서 기분이 나쁘다던가, 자신이 시켜먹던 짜장이 불어서 입맛 버렸다던가 하는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나마 생계를 이어오던 시아버지가 크게 다쳐 공사장 일을 한동안 못하게 되자 시모는 수술을 받고 몸져 누운 시아버지와 아직은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죠. 말이 좋아 야반 도주지 집안에 돈 될 만한 것들은 싸그리 싹싹 챙겨든 채로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울부짖는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뿌리치고 말이죠. 참,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댁 식구 모두는 시모를 차라리 죽은 사람인 셈 치며 살아왔던 거였죠. 상황이 이러니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시모를 누구 하나 좋게 볼 턱이 있겠냐고요. 저 또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다만 갑자기 나타난 시모를 향한 저의 시선에는 가족을 내다버렸던 과거에 대한 경멸과 더불어 의심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시모가 수십 년 만에 돌아오던 때는 오랜 지병을 앓던 시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던 날, 시모가 남편과 자식의 안부보다 먼저 저에게 물었던 한마디가 의심을 불러왔어요. 네가 막내 며느리 되는구나? 그런데요. 직업이 공인중개사라지? 집안 재산 관리를 도맡아 왔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물을 것 없고 우리 남편 재산이 얼마나 된다든? 유감이지만 대답 못하겠는데요. 시아버님 재산은 모두 시아버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죠. 정 궁금하다 싶으면 시아버님 동의 받아오던가요. 남편한테 못 들었니? 내가 그 시아버님 아내 되는 사람이야. 당신이 왜 시모가 아니고 시댁 식구들의 어머니도 아닌지 정도는 들었죠. 하, 막내는 어릴 적부터 멍청하더니 어디서 이딴 년을 며느리랍시고 얻어가지고선 야, 내가 네 시어머니야. 어디서 당신 같은 사람이 시어머니랍시고 들어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걸요? 나 뭐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너 지금 텃세 부리니? 곧 알게 되겠죠. 괜한 텃세인지 아닌지는. 그날로 저는 시모의 과거 행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눈치야 누가 봐도 이건 유산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다 싶었지만 그래도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왜 가끔 있잖아요. 평생 몹쓸 짓은 다 처하고 돌아다니다가 인생 말년에 폭풍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개가천선하는 특이 케이스. 저는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시모가 혹시나 그 특이 케이스는 아닌지 확인해야만 했고 만약 제가 넘겨짚은 그대로 유산을 노린 접근이라면 그 흑심으로부터 시댁을 지켜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하면 역시나 라고 하던가요? 시모가 딱 그 꼴이더군요. 가족을 버리고 야반 도주했던 시모의 과거 수십 년간의 행적을 마주한 저의 심정은 아니나 다를까 였어요. 시모는 가족을 버린 이후의 평생을 남의 등이나 처먹고 다니는 사기꾼으로 살았더군요. 무전 취식과 외상값 떼먹기는 아주 귀여울 지경이었고 어디서 무슨 사기를 얼마나 치고 다녔던지 사기 전과가 몇 범씩이나 되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어요. 시모의 실체를 파악한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시모가 지명수배 중은 아닌가 알아보았지만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
지명수배자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지명수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어요. 너무 잔인한 생각 아니냐고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무리 선한 분이라도 잔인하다고는 못할걸요 아마. 시모가 지명수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쉬웠던 이유는 저와 시댁 식구들에게는 유산을 노리는 시모의 흑심으로부터 시댁을 지켜낼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시모의 실체를 모두 파악해낸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조심스레 사실을 털어놓던 바로 그날, 시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했거든요. 저와 시댁 식구들은 시모의 흑심에 대한 대비책보다 제대로 된 자식 노릇, 시아버지의 장례를 순조롭게 치르는 것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시모가 무척이나 불안했고, 발인을 앞둔 시간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시모를 보며 차라리 지명수배자라면 신고 한 번에 아주 쉽게 끝낼 텐데 싶었죠. 몰래 나타난 시모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부조금 통을 찾고 있었거든요. 부조금 통이 안 보인다 그쵸? 현찰부터 챙겨놓은 다음에 유산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렸다. 그쵸? 아유, 이걸 어째? 너지? 네가 숨긴 거지? 그럼 그걸 가만히 냅뒀겠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벌써 뻔히 다 알아버렸는데? 하여간에 눈치는 아주. 됐다 그럼. 꼴랑 부조금이 몇 푼 되니?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알아보고 오는 길인데? 아, 그거 알아보고 다니느라 장례식에는 코빼기도 안 비쳤구나. 이래서 내가 당신만 보면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 맨날 이러는 거지. 시끄럽게 떠들 것 없고 나 이혼녀 아니다. 법적으로 내가 1순위 상속자야. 자식 새끼들이랑 내년이 무슨 발버둥을 어떻게 치든 재산 전부 나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으니 그리 알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약속하죠. 그쪽이 시아버님 부인이랍시고 챙겨갈 유산은 한 푼도 없을 거라고. 솔직히 털어놓자면 그때 제가 시모에게 던졌던 경고는 일종의 허풍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긴 했지만 정말 갑작스레 임종을 맞이했기에 저와 시댁 식구들 모두는 시모의 흑심에 맞설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시모가 유산을 노리는 흑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대단한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시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와의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 증명이었죠. 사기 전과 몇 범이 되기까지 숱한 재판을 겪었던 만큼 내용 증명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며칠을 술렁이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찾아다녔어요. 변호사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이랬죠. 원한다면 시어머니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방법은요? 재판을 해야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결혼이 사실상 끝나 있음을 법정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판은 피할 수가 없겠어요. 쉽지만은 않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시아버님께서 이미 작고한 다음이라 더더욱 어려울 테고요. 아마도 어느 변호사를 만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혼인관계와 상속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 법정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라서요.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는 대개 적정한 선에서의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그쪽이 법정 싸움보다는 심적 부담이 훨씬 덜할 테니까요. 그 적정한 선에서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재판이 결심이 서게 되면 다시 올게요. 시모와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사의 소견들. 그 소견을 전해 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고민에 잠겼어요. 법이란 늘 국민들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는 해도 토지와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인 저의 입장에서조차 법정 싸움은 무척이나 생소한 일인데 더욱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적정한 선에서야 합의가 아닌 법정 싸움을 향한 고민에 빠졌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람 같지도 않은 시모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죠.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그딴 수작질에 놀아나겠냐고요. 모든 부담과 짐은 막내 며느리인 제가 짊어질 테니 걱정 대신 믿음으로 맡겨달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법정 싸움을 각오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의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어요. 단 하나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시모에게는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법정 싸움을 시작할 만큼의 여윳돈이 없으리라는 확신이었어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싸움을 시작할 금전적 여유가 있었다면 혼인관계가 유효함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시모가 단독으로 보낼 이유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아버지 장례식 부조금을 갈취하려 들었던 이유도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시모는 저의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않더군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싸움을 시작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건달 같은 남정네들 몇몇을 대동해서 시댁으로 쳐들어온 시모가 가구들을 부수는 등 유산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모의 손에는 본인이 시아버지의 부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초본 한 장이 무기랍시고 덜렁 들려 있었죠. 참 가증스럽게도 말이죠. 봐라, 대한민국 정부가 증명한 주민등록 초본에도 내가 부인으로 되어 있지를 않니? 네, 그러시든가요. 알았으면 그놈의 태도부터 고쳐라. 시어머니 앞에서 네, 그러시던가요. 이게 어디서 소방 맞으려고? 글쎄요. 시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이랬을걸요? 아픈 남편이고 어린 자식이고 다 내버려두고 집안에 돈 될 만한 것들까지 싹 훔쳐서 도망친 사람이 어디서 욕심질이야? 소방 맞으려고. 너 지금 이거 쫄려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까봐? 변호사들한테서 법적으로 내가 제1상속인이라는 소리 꽤나 들었던 모양이지 아마? 그러는 그쪽은 법원 수탁에 들락거렸답시고 법 좀 아는 모양입디다. 맞죠, 정과자님? 다 지난 일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잠깐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정과가 몇 범이더라? 그게 실수 잠깐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교도소 선배들이 그러나? 근데 우리 가족한테 당신은 딱 이거거든. 사기꾼, 범죄자, 정과자.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나타난 몹쓸 도둑. 야! 변호사들이 그럽디다. 법정 싸움을 거치면 당신과 시아버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애저녁에 끝나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유산 한 푼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법정 싸움이 얼마나 힘든 건지도 모르는 것이 말은 아주. 이건 확실하네요. 법정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그쪽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 싸움을 시작할 만한 돈이 당신에게는 없다. 그래서 지금 행패를 부리는 중이다. 재판은 어떻게든 피하면서도 유산은 받아가려고. 이게? 근데 우린 아니거든. 나 혼자만으로도 그깟짐 하나 짊어지기에는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명심해요.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우리 가족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렇게 약속해준다면야 인심 써서 짜장면 한 그릇은 사드릴게. 삼선짜장 곱빼기로. 쟁반짜장도 괜찮고. 그래, 어디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시모를 향해 던진 자극의 말들은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함께 준비한 작전이었어요. 시모를 자극해 시모와 건달 같은 장정들이 더 심한 협박을 가해오기를 유도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와 그 사람들은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행동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을 때릴 듯 협박했고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는 모든 순간을 시댁 식구들이 몰래 숨겨놓은 휴대폰 카메라들이 촬영하고 있었고요. 다 지난 일이니만큼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제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유산의 거취를 두고 진행될 시모와의 재판이 그만큼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시모의 행패와 협박 같은 증거들까지 어떻게든 싸그리 싹싹 긁어 모아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시모와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기 몇 시간 전 시모를 향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떠났던 남편이 시모와 건달들의 행패가 한창인 현장으로 도착했어요. 넋이 나가버린 얼굴로 어떤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로요. 남편으로부터 그 종이를 넘겨받은 시댁 식구들 또한 멍하니 넋이 나가버리더군요. 좌절을 절감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또 그 종이를 빼앗듯이 받아 읽어본 시모는 환하게 웃었고요. 남편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며 들고 나타난 종이는 시아버지의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에 담겨있는 내용은 놀라웠죠. 대규모의 토지를 시모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대로라면 시모를 시댁 식구들의 어머니로 인정하게 되는 꼴도 모자라서 유언장에 담겨있는 토지 더하기 유산 전부를 시모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유언장에 담겨있는 토지의 규모는 축구장과 야구장, 여러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규모였어요. 그 유언장에 적혀있는 토지 등기 주소를 유심히 살펴보던 저는 태사를 바꾸어 시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을게요. 법정 싸움 운운했던 말은 전부 허세였어요. 어머니가 아버님의 법적 배우자가 확실한 만큼 재판을 걸어봤자 이길 자신이 솔직히 전혀 없었거든요. 당연한 얘기를 참 길게 하는 재주가 있다 너는? 그래도 유언장에 담긴 땅 정도면 어머니가 원하는 만큼 다 이루고도 남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공인중개사잖아요. 축구장, 야구장 여러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슬쩍 화색이 돌더군요. 모종의 기세를 탄 저는 설득을 이어갔죠. 솔직히 법정 싸움을 이길 자신은 없지만서도 이대로 재판 들어가면 어머님도 이래저래 마음고생 많을 거잖아요. 걱정 말거라. 돈 있는 사람이 재판에 지는 꼴? 난 그런 거 본 적 없다. 아닐걸요? 재판 시작하면 저희는 무조건 대법원까지 끌고 갈 생각인데 그럼 그동안 어머님도 상속 못 받아요. 재판 끝나기 전까지 상속 못 받도록 가처분 신청부터 넣을 테니까요. 3심까지 끝내고 상속받으려면 못해도 최소한 몇 년인데 그때까지 애만 태우면서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 대단한 토지를 눈앞에 두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대체? 합의하죠. 피차 법정 싸움으로 고생하느니 그 땅만 받고 끝내기로. 대신 각서 한 장만 부탁해요. 유서에 적힌 땅을 받는 대신 나머지 유산의 상속은 포기하겠다고요. 나머지는 포기? 선택하세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이 자리에서 아주 손쉽게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몇 년 동안 죽어라 재판 치러 가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다음에 나머지 유산들 좀 욕심내 보던가. 다시 강조하지만 유서에 적힌 토지는 축구장, 야구장 여러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하기사, 그 정도 크기의 땅을 팔아치우면 평생을 놀고 먹어도 부족하지는 않겠지. 그거 참 좋은 조건이다 얘. 어떻게, 각서에는 지장이 확실하겠지? 인주랑 바로 준비할까요? 이제야 얘기가 좀 되네. 진작에 그랬어야지. 시모는 신이 나서 유서에 적혀있는 토지만 상속받고 나머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뒤에 벌어질 대참사는 꿈에도 모르는 채로요. 시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건 각서에 도장을 찍으며 유산에 적힌 토지만을 챙겨갔던 날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시모의 목소리는 역시나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예, 며느라, 나 지금 상속받은 땅 확인하러 왔는데 뭐가 잘못된 모양이다. 땅이 뭐가 어떤데요? 어떻기는 사방이 온통 산이야. 주변에 도로도 없고 인가도 하나 없고. 뭐 별 다른 건 없고요. 신만이가 그러는데 여기가 무슨 어떤 그린벨트란다? 그래서 지금 산속이라고요? 그치. 아무래도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싶은. 제대로 찾아갔구만 뭐. 응? 그린벨트도 그냥 그린벨트가 아니라 천연기념물 서식지예요. 그러니까 개발 그딴 거 꿈도 꾸지 말고 내려올 때 조심이나 하셔요. 괜히 천연기념물 해쳤다가 범죄 하나 추가하는 수가 있다? 그 말을 끝으로 냅다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마침내 환호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와 시댁 식구들이 시모에게 패배한 거 아니었냐고요? 시모가 건달 같은 그 사람들과 시댁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던 날 시모에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를 상속한다는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마주하며 저는 확신했어요. 그 땅이야말로 시아버지가 남긴 저주와 복수의 유산인걸요. 그 땅이 축구장, 야구장 여러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토지였던 건 맞아요. 중요한 건 거기가 어떤 땅이냐 하는 거죠.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남긴 저주와 복수의 유산은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자리한 이어지는 도로 하나, 주변에 작은 마을 하나 없는 오지. 개발 계획은 지금껏 전혀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그린벨트이자 천연기념물 서식지. 당연히 현재 시세는 똥값 그 자체인데다가 시세가 오를 가망 따위 또한 절대 존재하지 않는 똥땅 중에서도 최고급 똥땅. 시아버지의 재산을 다년간 도맡아 관리했던 저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가짜로 애원까지 해낸 끝에 시모에게 다른 유산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받아내었던 것이었죠.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도 없는 똥땅만을 상속받은 시모는 결국 상속세조차 낼 수 없는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 신세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저에게 전화 한 통이 더 걸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돈 내놓으라는 협박 전화였죠. 이제 와서 그러면 뭐하나. 가서로울 뿐이었죠. 다른 유산의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며 지장까지 찍은 각서가 버젓이 있는 데다가 시댁까지 쳐들어와 행패와 협박을 일삼았던 동영상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또 교도소가 가고 싶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는 비아냥으로 맞섰고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린 시모가 그날로 종적을 감추었어요. 비로소 저와 시댁은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죠. 요즘 말로 치자면 시아버지의 성견지명과 공인중개사 며느리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시킨 복수인 셈이죠. 그렇게 지금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골고루 분배한 시아버지의 유산을 도맡아 관리하며 하루하루 불려나가고 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몹쓸 시모를 닮지 않은 덕분에 아주 훌륭한 부모가 되었고요. 시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똥땅 앞으로 나오는 토지세만 철마다 퍽퍽 쌓여가는 꼬라지가 되고 말았죠 뭐. 그 토지세와 여태껏 내지 못한 상속세까지 체납되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제는 시댁 식구와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참 하나같이 좋고 밝은 사람들이라는 걸 새삼스레 느꼈네요. 그래서 더더욱 시아버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서로 보다듬고 잘 지켜나가며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아버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